세금 감축을 해준다. 계산해보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이게 부동산 투자자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몇천만 원, 몇억 필요 없어요. 돈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조금 키워주겠다 그러면 그건 큰 돈이니까 좋죠. 그럼 왜 우리 세금 돈을 이렇게 써요? 그냥 부동산 친구들한테 용적률 조금 키워주겠다 그러면 미리 지금 2030 이 수준을 이렇게 맞출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2030은 또 요거는 법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하려면 또 인센티브를 주고 등등.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30까지 가면 요거 달성을 못하면 페널티를 매기겠다.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하면서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나겠죠. 뭐 아까 보여드린 거고 파리에 작년에 COP21에 우리는 2050까지 제로까지 가자. 그래서 한국 설계사, 설비, 건설 산업 경쟁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해외에 나가서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맞추면 우리 경쟁력이 떨어져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넷제로 에너지 인증 제도, Advancing Net Zero, 이거는 월드 GBC 세계 아크티치 20이 막 푸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나라가 도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괜찮지. 뭐 리드 플래티넘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리드 플래티넘 하기 힘들고 근데 리드 플래티넘이 끝이 아닙니다. 넷 제로가 끝나는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넷 제로를 하겠어요? 비싸면? 투자자가 또 오케이를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로 가면 올해 초에 홍콩의 프라이빗 에퀴티 리얼 에스테이트 갔어요. 요 방안에 약 한 1,000조 원. 1,000조 원 아니고 하여간 $1 trillion. 1,000조 불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 투자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컨퍼런스 하는데 여기 반 이상 얘기를 해봤어요. 그린 빌딩, 그린 빌딩에 대해서 몰라요. 그린 빌딩이 뭐냐? 리드냐? 리드를 하기 싫어. 돈만 더 들어가서 내 수익률이 떨어져. 잘 안 하겠거든요. 그래서 요 에르메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약 40조 원 부동산 펀드인데 얘네들이 서베이를 했는데 50%는 에너지 효율이니 그린 빌딩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것은 결국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죠? 이 친구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자들 전 세계 자산 약 60%가 부동산입니다. 주식하고 채권 다 포함해서 60% 부동산입니다. 얘네들이 돈 많아요. 그 돈을 좀 잡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부동산 펀드 일했을 때 우리 부동산 평가는 되게 재미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임대료 100억, 비용 50억, 50억 중에 에너지 비용 10억, FM, Facilities Management 등등 세금 등등 40억, 영업이익은 50억, 1000억을 우리가 찌르면 우리는 이거는 단순하게 컨셉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단순하게 했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그 금융 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근데 1000억 들어가서 50억 나오면 5%. 코드라는 거는 그냥 건축법. 그린이라는 거는 저는 단순하게 봤습니다. 그린은 에너지다. 그래서 그린 빌딩으로 가면 임대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 많이 있잖아요. 공실이 떨어지고 나중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 그거는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은 압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많지도 않고
그거는 얘기해봤자 그런 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여기 딱 끊어버리고 그냥 그래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참 멋있네요 요거 끝이에요. 거기서 투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그린 빌딩은 그거는 고려를 안 하겠다. 똑같은 100억이고 그린이 뭐냐 그냥 에너지 비용을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뜨리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5억 더 커지고 그러면 투자 비용이 조금 증가를 하는 거죠. 50억. 요거를 획득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더 쓴다. 그러면 여기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투자비도 조금 올라가죠. 그러면 5.25%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건축주가 여기 설계사한테 야, 그 그린빌딩 차정아까 그린빌딩이 좋다고 하는데 그린빌딩 더 비싸지 않냐? 그러면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익률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냥 요거 투자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래 그만둬. 그럼 건축법만 맞죠? 수익률이 떨어진다 생각하니까. 이거는 PDF인데 그 파일 이름이 아니고 Passive Design First. 패시브 요소를 잘 하시면 사실은 요만큼 그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데 공사비 증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0%까지 해본 적은 있고요. 이거는 50%고 카나다에 있는 친구는 58%까지 줄였어요. 공사비 증가 없이. 여기 계신 분 그런 것을 좀 도전을 해주셔갖고 투자자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BIM인 경우 3D 디자인, BIM 아니고 VD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Virtual Design and Construction.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디자인을 해버려갖고 충돌 리포트라고 하나? 그러면 막 이렇게 부닥치는 데가 많잖아요. 벤틸레이션 덕트하고 이 기둥하고 벽 치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돈하고 시간이잖아요. 근데 미리 그것을 해결을 해갖고 디자인 아웃을 하면 죄송합니다. 요 공사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투자에 이만큼 해주실 수가 있는지 그러면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실 수가 있으면 많은 건축주가 우리 프로젝트 좀 해주세요 할 겁니다. 이거는 통합 설계, 에너지 모델링 없이 이런 거는 못할 겁니다. Net Zero First, Near Net Zero. 그래서 지금 여기는 건축법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Net Zero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Near Net Zero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건축법을 마치면 수익률이 18%라고 그러고 Net Zero까지 가면 수익률이 엄청 떨어집니다. 여기는 건축주가 허락을 안 해줄 겁니다. 못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방향으로 리드 이상, 건축법 이상 갈 수가 있으면 수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70~80%까지 줄일 수 있으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더라도 요 벤치마크 베이스 케이스보다 조금만 떨어지면 이것까지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장을 하면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 가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동안 그 건물이 점점 더 이렇게 넷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죠? 디자인 라이트. 근데 우리는 디자인은 잘하는데 이행이 잘 안 되죠. 건설사들이 그냥 로어도어 테스트니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오퍼레이션 돼서 그냥 엉망이 돼. 그래서 이거는 세 개 다 잘 하셔야 되고, 이거 다 지금 수익률하고 이렇게 연관되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다 끝났고요. 우리 다시 꿈꾸는 도시. 근데 키노트 스피커가 덴마크 대사님이 코펜하겐이 앞으로 2050까지 카본 뉴트럴 시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꿈을 혼자서 꾸면 그냥 영원히 꿈으로 남을 거라, 꿈을 다시 같이 꾸면 리얼리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존 레논이 얘기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꿈 꿉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6분 50초. 제작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예. 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재미있게 잘 말씀해 주셔서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어떤 수요보다 이제 최근 이제 트렌디하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도시 재생 혹은 이제 소규모 단위 건축물에 관한 재생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녹색 건축이 저변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의 동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의 동력이 저는 이제 어쨌든 부동산 차원에서는 경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재생이라는 차원에서 소규모 단위의 어떤 건물들이 녹색 건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일종의 어떤 재원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이제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다른 부동산 어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떤 녹색 건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하나의 질문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수익성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까, 또는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메시지는요, 에너지 소비량을 많이 줄여주세요. 에너지는 탄소가스 배출량이고 에너지는 돈입니다. 투자자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근데 똑같이 이렇게 낮춰줌으로써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비용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거기에 키포인트입니다. 프라이빗 섹터의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저도 그 분야에서 오래 있었는데, 우리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 더 많이, 최대.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인다고 하면 우리 관심 없어요. 네? 법이 아니면 관심 없어요. 근데 수익률을 올려줄 수가 있다고 하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규모? 저는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큰 것만. 왜냐하면 우리가 임팩트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해외 35억 해외 중에 지금 3%가 지금 인증을 받았는데, 소규모 뭐 얼마나 하고 했는데 얼만큼 임팩트가 있느냐. 우리는 이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돈한테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쪽에 돈을 투자하는 게 현실적인 그거예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최대표님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그 소프트뱅스의 김서철 부사장님을 모시는데요. 원래 저희가 그 발표를
하시기로 이상수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불참하시게 되셔서 김석철 이사님이 대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제목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물 에너지 진단 및 관리라는 주제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박 위원님하고 차례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현장에서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이러한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경제성에 대해서 경제성에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절강 잔액이 많은 건물을 찾는 방법 하나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분야라서 진단과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동영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한국적 혈액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한국혈액에서 제공하는 전기 사용량 정도로 조명, 냉난방, 콘센트, 이전과 등에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인 소프트밸스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전략, 제5의 에너지로 불리고 있는 에너지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 백화점, 상가, 학교, 병원, 아파트와 같은 건물에서 사용되는 건물 에너지를 절약하는 일입니다. 효과적인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건물마다 에너지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어떤 건물의 에너지 절감 잠재력이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건물마다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측정을 해야 합니다. 측정이 없으면 관리도 없습니다. 측정을 해야 효율적인 절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기 사용량 정도로 조명, 냉난방, 콘센트, 이전과 다르게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인 소프트밸스가 건강검진에서 간단한 피검사를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시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조명, 냉난방, 콘센트, 디젤과 등에 얼마나 전기를 사용했는지,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서비스가 탄생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전문 기업인 소프트벤스가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 제 영어가 재미없었는지 중간에 잘렸습니다. 파일 크게 다 안 들어가겠네요. 유튜브에서 소프트 벤스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보셨던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 건물 에너지 관리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단 서비스인데요. 그 소프트벤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진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 서비스는 저희가 10여 년 이상 산업과 건물 에너지 현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어떻게 효율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오다가 한 3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만들게 된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베타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200만 명이 건강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9.4% 정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질환이 의심돼서 2차 검진을 받고 있는데, 사실 수검 대상자는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이 2년마다 대면제로 수검에 대한 진단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건강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을 진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피검사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CT 촬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피검사에 의해서 내가 현재 건강한지, 그다음에 아픈 병이 얼마 다 잘 치료가 됐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피검사에 의해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의료 산업도 많이 이 피검사가 지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야지만 병원에 가고 또 약국에 가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는 약 700만 동의 건물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5만 동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 교육 사업용 건물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피검사 하듯이 건물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이 건물의 건강 상태, 즉 성능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건물마다 계측해서 다 받아가지고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가 효율적인 데이터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엔지니어가 직접 건물에 가서 진단, 그러니까 추정에 의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물에 직접 계측기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엔지니어가 이 큰 건물에 가서 진단을 하자면은 먼저 그 설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운전되었는지, 운전 일지를 보고서
소비 패턴을 더 추정하게 되는데 제가 잘 아는 박사님 말씀은 이 건물 현장에 가서 진단하게 되면 진단을 할 때 한 70%의 노력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들어가고 있고 그나마 수집하는 데이터 한 30%는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 설치한 측정은 이 건물의 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해서 데이터를 얻으려면 아마 한 1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나마 그 데이터 수집을 갖다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별개의 문제고 거기에서 또 얼마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가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담으로 저희가 요새 그 국내 가장 큰 데이터 센터 중에 몇 군데를 에너지 성능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저희가 그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효율화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먼저 받아봤는데 놀랍게도 그 데이터 센터는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는 그 온도 수반 계측이 한 20%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즉 실제 온도보다 한 2도 정도, 2도 이상으로 오차를 보이는 온도가 한 20%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계측기로 측정을 한다 하도 사실 그 정확성이라는 것은 담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검사를 하게 되면은 가령 그 내가 작년보다 혈당이 더 수가 좋아졌다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그 공복전 혈당이 뭐 90에서 110인데 그 평균으로 내 혈당이 그 지금 뭐 130 나온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벤치마킹입니다. 즉 내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의 비교, 그 다음에 다른 건강한 사람 표준 그 치수와 내 현재 숫자와의 비교 이걸 통해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직접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계측기 설치해서 측정하려는 것은 그 경제성들을 표준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5만 동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5만 동에 대해 가지고 이 방법을 다 적용한다면은 시간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 솔루션을 공공 데이터에서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데이터, 즉 이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접근해 봤는데요. 한전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스마트 미터가 달려 있고 그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15분 단위로 건물 전체 그 전력 소비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는 30분마다 그 각 지역에 대해서 기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건물의 그 건축물 대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저희 고유의 그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까는 그 계측하거나 추정을 갖다 해야 했던 즉 언제 어디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느냐 그런 그 용도별 소비량을 저희가 측정하지 않고 개선해내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그 데이터를 저희 그 고유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서 뭐 15분 단위로 소비와 저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그 핵심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물 전체 에너지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신뢰성 있게 일관되게 그 용도별로 분할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저희 기술은 건축학회지 작년 4월 5호인데 5호에 관련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요. 사실 그 논문은 하나 실렸지만 15분 단위 데이터가 365일 쌓인다면 이 데이터 포인트는 35,040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성 있게 이 숫자가 맞는 게 저희가 검증이 됐고요. 따라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비스는 신뢰성 있는 기술 기반 하에서 만들어졌다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축적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 구축에도 굉장히 용이하고
각 건물의 관제실, PC, 휴대폰, 에너지 전광판, 각 미디어 매체에 서비스하는 방법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봤다면은 저희가 이 실제로 서비스되는 화면을 동영상에 좀 담아놨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실제로 웹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제가 몇 가지 실어놨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그 다음에 용도별, 아까 말씀드린 냉난방, 조명 콘센트, 기저부에 대한 용도별 소비량 예측, 그 다음에 기간별 절감 실적, 벤치마킹. 벤치마킹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혈당에 빗대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건물의 에너지 성능, 용도별 에너지 성능이 각 월별 또는 주별, 시간대별로 다른 건물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성능을 보여주는 벤치마킹이 되겠고요. 이 모든 게 매월 저 리포트로 생성이 되어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수천 동, 수만 동의 건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비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쓰듯이 우리 이 건물 운전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운전되고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절감 활동에 대해 가지고 절감 실적이 이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도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절감량을 계산할 때 기상 조건을 반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여름에 비도 안 오고 더웠는데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에너지 더 쓴다면 이건 실제로 절감한 게 아닙니다. 현재 기상 상태에 맞게 보정을 갖다 해서 에너지 절감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저희는 각 건물의 기상 조건에 반영하는 특성 계수를 산출해서 각 건물마다 기상 조건을 반영해서 절감량을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은 온라인 닥터라고 표현해봤는데요. 피검사와 같이 현재 에너지 성능 수준이 어떻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건물에 비교해 보니까 절감 장기랑 어느 정도다, 어떻게 하면 운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저희가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닥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미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이 건물군 관리에 굉장히 효용도가 높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개선 사업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무작위적으로 임의로 개별 건물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적 그림을 보고 어디에 절감 잔액이 많은지, 그다음에 그 건물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이러한 접근 수단은 이미 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회사를 원격 에너지 진단 회사라고도 하는데, 원격 에너지 진단 회사를 통해서 한 지역의 건물, 수천 동의 건물에 대해서 일시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절감 잔액이 많은 건물, 그 절감 잔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저희 소프트뱅크는 이러한 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3,500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제가 적어놓고 보니까 조금 놀라운데요. 가정해봤습니다. 우리나라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 한 5만 동이 있는데 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 사업, 교육용 건물에 대해 가지고 소프트뱅크 서비스가 도입돼서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 성능이 좀 안 좋은 건물들이 운전 개선을 갖다 5%만 한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분석했는데 원전에 빗대어서 본 데는 한 3,50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 상태를 갖다 알고 그 유지하듯이 각 건물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에너지 성능이 어떻다. 이런 정보를 중요히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물주, 그다음에 건물 사용자, 그리고 이런 정보는 에스퍼나 에너지 진단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에 가지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면은 이게 바로 그 녹색 건축 생태계를 조성하는 밑바탕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사장님이 시간을 엄청 많이 줄여주셔서 우리가 오늘 무사히 커피 브레이크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튼 혹시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발표 자료에 관련된 질문 플로어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잡아요. 네,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이제 전체적으로 회사 홍보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으나 가장 궁금한 사항이 지금 아마 2017년 1월 1일부터 9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들은 벤스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전 시간에 말씀해 준 거하고 비교해 보자면 공사비 측면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계측기가 당연히 계량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여기 이 벤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가 그냥 같은 모니터링이 아닌 이걸로 통한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걸 다시 제 알고리즘에 의한 제어까지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항상 궁금한 거지만 우리나라 저희 대한민국에서 현재 그 프로토콜을 오픈할 수 있는 각 모든 장비들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뱀스는 계측기를 설치하는 하드웨어적인 뱀스입니다. 지금 국토라든지 산접에서 얘기하고 있는 뱀스고요. 뱀스를 MRI나 뭐 CT 촬영에 전층을 다 촬영 비교하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뱀스는 그런 계측기에 의존한 뱀스가 아니라 계측기 설치하지 않고 그 건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패턴 분석을 하는 다른 솔루션입니다.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네, 좀 와닿지 않아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열은 일반적으로 가스하고 전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는 또 전열, 전등, 냉난방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각 파트별로 모든 실이 구획이 돼 있을 거고 각 실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당연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계측기 없이 어떤 데이터로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효용은 사실은 CD 촬영하면은 노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세히 훑어보는데 저희는 기존에 쌓여 있는 건물 전체 데이터에서 저희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용도를 분석하기 때문에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즉 층별로 볼 수도 없고 여론별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검사와 같이 어떤 기본적인 성능, 전체적인 성능,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가지고 좀 더 깊숙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역할은 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은 수많은 건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계측이 없이 접근하자는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 모니터링에 대해서 되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에 의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추후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그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가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한 국토부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 그 건축 연한이 그 중요면부터 시내에 경도한 공공건물 2,409개 동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느 건물이 절감 잔재량이 많은지, 그 다음에 그 왜 그런지, 즉 조명 성능을 갖다 높이는 건물 올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냉방 성능 또는 겨울철 난방 성능을 갖다 기르는 건물이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건물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저기 하나만 더 계속 올려주세요. 나중에 그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수고해 주신 김서철 부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제 자신데요. 그 친환경 계획그룹 청년의 윤현준 연구소장님이십니다. 윤현준 소장님은 녹색 건축물의 설계, 그린 리모델링의 컨설팅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해오셨고요. 친환경 건축 계획 분야 및 설계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지금부터 윤현준 소장님의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컨설팅 시장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네, 방금 부여를 받은 청년의 윤현준 소장입니다. 그 친환경 건축을 하면서 좀 약간 좀 우리 큰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들과 우리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발표 자료는 그 건축물의 현황에서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녹색 건축물의 효과,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약간의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우리 녹색 건축물 어떻게, 물론 아까 차정화 대표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돈 더 많이 최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약간 더 다른 가치관으로 좀 바라보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긴 한데요. 우선은 숫자 이야기를 몇 개 할게요. 숫자를요. 전국 숫자는 아니고 서울시 숫자이긴 한데요. 서울시가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건물 동수에 대비해서 우리는 서울시는 한 6억 제곱미터 되고 있는 연면적이 전체 대비 한 17%예요. 그러니까 타 시군구 대비 한 2배 정도 우리가 더 많이 밀도 있게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국에서는 한 에너지 사용이 22% 정도, 물론 가정상업공공, 우리가 그 에너지랑 온실가스랑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는 공공을 건축가 안에 밖에 끄집어내 있고 에너지는 그걸 따로 분류해서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 서울시도 비율상으로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이 다만 밀도 높게 운영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는 이제 그만큼 약간 서울시가 타 지역 대비 그 강화된 기준들을 오랫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계 기준들의 급격한 변화가 영향을 같이 미치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나오는 그 열관률 기준이고요. 그걸로 보면은 단순한 단일장 한 4배 정도가 그동안 증가가 되어왔었는데 이거 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약간의 그 자기 기준들도 가지고 있어서 이거보다 한 20% 정도는 더 세게 운영되어 왔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볼 때는 건축물의 개수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63만 동의 건물 중에서 그 10년이 안 된 건물은 5만 동. 근데 요즘 굉장히 적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데이터가 5년 데이터인데 얘만 10년인데 동안이니까 2만 5천밖에 5년 동안 2만 5천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때는 오늘 우리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못 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동수가 아니에요. 동수는 물론 10년에 30만 된 걸 저희가 60%로 보고 있는데 실제 연면적으로 이걸 다시 쪼개서 보면 연면적은 무려 70%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그 오래된 건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 건물들은 점점 커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오래된 건물들이 쭉 부서지면서 새 건물로 가거나 혹은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시장에 점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를 위한 대비들이 이제 요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좀 더 재밌는 데일 텐데요. 연도별 1차 에너지 실제 소비량, 전열을 포함된 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은 한 355kW 정도 쓰는 동안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한 그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러니까 단열재가 4배 정도 두꺼워, 그런 수치상이긴 하지만 그 4배 정도 두꺼워지고 있을 때 우리 건물들은 한 50% 수준으로 점점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그 정부와 다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의무화 지금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시작 때는 그 굉장히 개형 건축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2013년 이전에는 그 서울시 심의 기준 같은 말해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나 21층 건물을 중심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녹색거주 설계 기준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굉장히 많은 건물들 설계 기준을 따르고 하고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체 그 당연도 준공 연면적이 한 70에서 80% 수준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직 녹색 건축 인증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2년에서 3년 걸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아직 여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 부분들이 점점 영향을 미쳐서 그 당연도 준공 연면적의 녹색 건축물들이 좀 많은 걸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영향받는 건물들이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그 신축하고 그러니까 기축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물론 기축 리모델링에서 수선은 제외입니다. 그 건축물 대장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리모델링 펀들이 연간 한 1%와 2% 살짝 가깝게 움직여가지고 총 합쳐서 한 3% 정도가 그 건물들이 개선되고 있다. 현재 설계 기준대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추세대로 물론 앞으로는 또 신축이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면 한 25에서 30년 사이에 우리 건물들은 모두 다 개선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수준이 한 180정도면 앞으로는 그 정도에서부터 더 다운이 얼마나 우리가 더 다운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거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전체 동수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은 한 23%밖에 안 되지만 5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은 84%를 현재 그 전체 현황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 신축 허가 대비에서도 500제곱미터 이상은 48%, 그리고 그 연면적 대비로 보면 8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설계 기준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정말 늘어날 것이고 것들이 가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하고 싶었었던 이야기인데 회의자리 같은 거 되게 많이 가면은 그 녹색 건축물인데 왜 에너지가 별로 안 좋냐.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는 성남시청에서 많이 잘 고치긴 했지만은 유리 건물로인데 녹색 건축인지 받지 않았냐. 뭐가 근데 에너지는 왜 그러냐. 녹색이 문제냐. 녹색 문제 아니고요. 당시 설계가 우리 에너지 별로 안 따졌었어요. 그 당시에 설계 보고서들을 다시 꼼꼼하게 꺼내서 보면은 그때 자랑하던 거 생태였습니다. 주로 생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회사에서도 그 생태 전문가들이 제법 많이 계셨는데 그 주로 사업 형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에너지를 깊게 막 하던 게 아니고 그 당시 에너지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무슨 몰드 변압기가 들어갔다라던가 어떤 보일러를 썼다 이런 표현들이었지 그것들이 그 합쳐서 몇 킬로와트다 이런 표현은 없었거든요. 그런 복잡한 표현들을 아무도 안 썼었는데 그런 복잡한 표현이 시작이 된 게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 약간 경험상 얘기긴 하지만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기술 제한이 이제 도입이 되고 우리가 그 숫자들을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고맙게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우리들이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에너지가 정말 모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많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서로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건물은 200짜리 건물이야. 이 건물은 150짜리 건물이야. 그럼 얘가 더 좋네. 그리고 얘가 그러면은 25% 덜 쓰겠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는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 안타까운 거는 녹색 건축은 사실 에너지만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 건축 인증을 가끔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를 몇 개 넣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 뒤에는 그게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요. 뭐 쉽게 예를 들면 그 절수형기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절수형기기를 뭐 몇 개 넣으면 된다. 혹은 뭐 이 종류를 80% 이상 쓰면 된다라고 하면 그러고 나면 이 전체 건물은 물을 그 보통 건물 대비 몇 퍼센트나 쓰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 뭐 환경도 그렇고 공기질도 그렇고 녹색 건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밌는 요소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녹색 건축물을 다들 잘 알 텐데요. 그 강남역 사거리에 가도 그 녹색 건축물 손가락에 꼽습니다.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가는 장소들에서도 녹색 건축물 경험하기 힘들고요. 그 많은 녹색 건축물은 주로 그 신규 사업이 벌어지는 외곽 지역이 그러니까 그 체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